특히 이제 민주 정부를 이렇게 이제 또 더더구나 촛불 정부를 또 우리가 했는데, 그러면 촛불 정부 5년을 또 경험을 했을 때 얼마나 또 우리 사회가 나아졌고, 또 촛불 정부가 주창했던 평등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가정은 공정하고 뭐 결과는 정의로워졌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제대로 좀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새로운 어떤 도전이 크게 이제 물결치게 다가오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어, 뭐 이런 어떤 질문들을 복합적으로 던지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의 한국 사회의 복지국가가 어느 정도 복지 발전을 남들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런데 그러면 이 원천적으로 좀 우리가 복지국가에 대해서 좀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복지국가의 현대화 또는 재구조화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복지국가의 험결이 뭐고, 또 재구조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어떤 담론적 시도를 이제 한번 해보자, 이런 그런 어떤 의기투합이 이루어졌고, 그 의기투합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에 복지 전공을 한 이 뭐 정치학 전공이 한 이 등등 들이 모여서 뭐냐 복지국가 세판짝이라는 어떤 연구 팀을 구성을 해서, 당시 코로나 막 이렇게 창궐하기 시작한 무렵이죠. 그때 시작을 해서 코로나 와중에도 뭐 어렵사리 하여튼 한 28차례,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토론을 했고, 그 토론의 최종 결과물로 복지국가 세판짜기가 팀이 이제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책을 내놓게 됐습니다. 이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했지만은 지난해 또 대선을 앞두고 발간하는 게 또 필요하다라는 또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좀 모자란 대로 이렇게 발간을 했고, 어,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 이제 주요 질문과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어떤 모색,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는 뭐 여기 열거한 것처럼 이런 어떤 재구조화라는 게 핵심적인 키워드고, 그다음에 또 복지 정치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가 대격변의 시대, 시민은 정말 안전한가, 뭐 이렇게 우리 사회 어떤 현주소를 뭐 들여다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뭐 논의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서두에 밝혀야 할 부분이니까, 그래서 좀 더 이제 손쉽게 세 가지 우리 사회의 신호를 좀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에 앞서 사실은 이제 토론의 최종 결과물이긴 한데, 그래서 각각의 장애에 누가 집필했다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필의 역할 분담을 했고, 그래서 각각의 어떤 부분은 그 집필자의 어떤 뜻이 좀 더 좀 중심적으로 담겨 있다. 물론 이제 토론과 의 결과물로서 집합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사물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필의 어떤 특성상 집필자의 어떤 사고와 논리가
자폐 더 많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저는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은 제가 이제 이, 이, 100% 각각의 파트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또한 이제 아닐 수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 이제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 사회 세 가지 신호를 뭐 이렇게 이제 잡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BBC 다큐멘터리 K-pop 아이돌스를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인데, 우리 사회의 국제적인 어떤 위상, 한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뭐 그런 어떤 모습의 한 단면이라 볼 수 있고, 뭐 이건 뭐 비단 K-팝뿐만 아니라 뭐 영화라든가 뭐 스포츠, 한국 사회의 위상은 이제 경제 대국으로서의 어떤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국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라든가 정책적으로든가 여러 가지로 하여튼 한국 사회 위상이 상당히 이제 높아진 것을 확인하고, 이름하여 우리가 선진한국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지표는 상당히 이제 또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이제 강하게 드리워져 있다라고 보고,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들이 뭐 자살률이라든가 특히 삶의 만족도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여전히 이제 낮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 또 우리 사회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한국 사회가 상당히 이제 뭐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고 또 전체적인 어떤 발전을 꾀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있지만은 수많은 어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난제들, 이런 것이 또 뿌리 깊게 우리를 옥죄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저출산고령화의 한극화라는 3대 난제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또 중요한 어떤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한국 사회의 어떤 중요한 어떤 지금 음향을 보여주는 현주소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도전이 이제 밀려오고 있고, 그것은 크게 보면 이제 사회 변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 사회가 변동할 때 반드시 이제 봐야 할 요소로서 이름하여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클라이밋, 그다음에 파퓰레이션, 기후와 기술과 인구,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 세 가지가 한 사회를 변동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느냐 이런 것이 이제 한 사회의 어떤 꼴을 구조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기술 분야에서의 어떤 변화는 과거와 좀 양상이 좀 다른, 과거 농업혁명에서 산업혁명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놀라운 어떤 자본주의 발전을 만들어 왔지만은 또 다른 어떤 지능혁명, 그러니까 디지털레이션과 또 AI 혁명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챗 GPT가 상당히 이제 뭐 도하 언론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으면서, 이것은 인터넷 시대와 다른 또 하나의 어떤 다른 어떤 시대를 낳고 있고, 이런 시대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 기회라고 보면서도 한편으로 또 우리에게 중대한 도전으로 이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기후인데, 이 기후는 흔히 말하는 기후위기, 여기에 대해서 생물 다양성 상실이라는 어떤 것을 통칭해서 생태위기라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지구촌 차원에서 밀려오고 있고, 우리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고, 한반도는 오히려 기후위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또 속도 있게 전개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대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에너지 문제, 지금 뭐 난방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에너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탄소 또 중립 과정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들, 탄소 국경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의 산업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방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최근 거론되고 있는 게 바로 이게 흔히 이제 통칭 기후위기라 하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이제 이름하자면 생태위기라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이겠다 해서 저는 이제 생태위기라는 표현을 선호하는데, 바로 생태위기 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인구는 또 이상 언급할 필요 없이 우리 인구 전체적으로 인구 자체가 급격히 줄고 있고, 이것은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상당히 이제 줄으면서 2010년대에 3,500만 주로 떨어지고, 이것은 우리의 사회보장 제도에 큰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이제 국민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전 국민 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연금제도, 또 오늘 또 사실은 제가 뭐 국회에서 연금 문제를 갖고 이제 논의하는 자리에서 참석하고 왔는데, 바로 이제 이게 사실은 인구 문제의 어떤 여파로 인한 여러 가지 양상들이고, 이런 인구 문제는 거시적인 차원도 있지만은 작게는 국내적으로는 1인 가구의 뭐 어떤 급증이라든가 이런 어떤 인구 변화 가치도 포괄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고, 어, 구체적으로는 뭐 저출산, 초저출산 국가, 또 가장 빠른 고령화 국가. 그래서 이게 코호트가 이렇게 이동되듯이 이렇게 이동돼서 우리의 인구 구조가 이렇게 완전히 고령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현상. 그래서 2060년대 되면 사실은 한 46%, 50% 가까이 육박하는 65세 인구가, 이런 상황이 우리를 지금 직면하게끔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어려운 어떤 상황, 이러한 어떤 국내외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복지국가, 복지제도, 또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상당히 또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이 복지의 입장을 봤을 때는 우리 구체적인 어떤 리스크로 작동을 됐을 때, 복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애 주기상 벌어지는 위험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를 했을 때, 이런 사회적 위험의 이 새로운 양상으로 벌어졌을 때 우리 대응 또한 새롭게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은 뭐 기본적인 것이겠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복지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제도가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취했을 때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위험적 요소를 안전하게 그렇게 대응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그렇지 못하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지금 우리 고민을 했던 것이고, 좀 더 이제 복지국가 측면에서, 복지제도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복지제도는 한국 복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요소와 또 그 궤적에서 한국 복지는 상대적으로 경제 중심으로 펼쳐지면서 사회 정책이 채소주의로 흘러오면서 이렇게 복지 제도는 선진국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다 갖추고 있고, 심지어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5대 보험이라고 할 정도로 다 이제 갖춰져 있지만은, 그것이 되게 각 제도마다 이제 상당히 부실하고, 또 제도의 충분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래서 낮은 어떤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또 이제
좀 더 중산층이나 고소득층 위주로 이렇게 역진적으로 그리고 선별적으로 복지가 짜여져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중산층조차도 불안케 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실업의 직면이 취하면 상당히 이제 위험한 어떤 가정의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여전히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전체로 대한민국은 어쨌든 부유한 나라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는데 예전에는 원조를 받고 있다가 지금 이제 부유한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바뀌었지만은 사실은 나라 살림살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국가 재정은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국가적으로 GDP라는 생산에서는 또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는 세계 10위권 국가이지만은 그러나 국가 재정의 측에서는 사실은 뭐 우리의 이 살림살이는 어, 가난한 정도다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러한 살림살이가 또, 또 우리 가뜩이나 또 최소지 사회정책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안정자체가 촘촘하지 못한데 이렇게 살림살이가 아주 흡수한 게 더 이제 우리 안전장치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또 진단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복지 국가를 좀 더 현대하고 좀 더 조밀하고 내실이 있고 또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을 꾸리는 그런 탄탄하고 내실 있는 어떤 복지 국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이 복지국가를 재구제할 건가 관점의 변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몇 가지,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주목을 했어요. 예.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복지라는 틀, 어, 사회보장제도라는 틀을 넘어서서 정치, 경제와 복지를 복합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확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복지 체령 자체가 생산 체제와 깊게 결부되어 있고 사회정책 자체가 또 경제정책하고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산업구조와 또 노동체제와 복지체제를 함께 보는 그런 어떤 시기가 이 속에서 복지 주체까지도 확장해서 보는 그런 어떤 통합적인 접근이 좀 더 요구되겠다. 이것은 과거에 복지 그러면 제도 또 예산 이런 식으로 보던 측면에서 복지 국가라는 시각으로 확장을 해왔는데 복지 국가라는 시각이라는 차원으로 확장을 했지만은 실제로 정치 경제 부분과 말로는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어, 그 연계성을 이 작동 메커니즘 또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못했다. 또 구체적으로 전개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어떤 나름의 어떤 문제식을 갖고 이제 이 장을 썼습니다. 이것은 인하대 윤홍식 교수가 특히 이제 이 관점을 주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더 이제 크게 키우는 그런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오늘 시간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고 그래서 어, 두 번째는 이제 보통 보수적이고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는 국가와 가족과 개인이 있을 때 국가의 역할은 가족의 역할을 보완하는 것 형태로 해서 자유주의 국가, 보수주의 국가의 틀을 초기 형성을 그렇게 위시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어, 시대적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1인 가구도 급증하고 그러하니까 이제는 국가와 개인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로 가는 그런 어떤 개인에 더 초점을 주는 그런 어떤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좀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논쟁적인 영역이에요. 사회부장이나 사회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떤 복지를 그 지급 대상을 가구에서 보느냐 개인으로 보느냐 뭐 이렇게 또 논쟁적 지점이 있는데 좀 더 이제 모든 것을 개인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것으로 까지 이제 치달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으로 논쟁이 많았는데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개인 중심으로 복지국가가 좀 더 틀 지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주창을 하자 이렇게 내걸었고 그렇지만은 개별 제도적 특성에 따라서는 때로는 가구가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는 국가가 개인과의 직접적인 어떤 사회계약의 관계로 위치지는 복지제도의 틀의 재구성 뭐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문제 제기가 이제 담겨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뭐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제도 폐지 부분이라든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무소득 소득이 없는 기혼 배우자들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니까 가입 대상 자체가 안 되니까 이게 바로 이제 가구 중심적으로 과거의 복지국가의 초기 이 발전 과정에서 남성 이제 가장 중심의 복지국가 틀을 짜는 그것을 서구주의 것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 사회도 그렇게 이제 복지제도가 짜여져 있는데 특히 이제 남녀 뭐 평등, 젠더적 맥락에서는 이런 어떤 개인 중심의 어떤 이타적 개인주의라고 여기는 명명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관점의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이제 제기를 하면서 그 문제의식을 담아서 이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오늘날 뭐 이제 고립의 시대, 특히 돌봄 서비스가 상당히 이제 돌봄 문제가 특히 하도가 되고 있는 마당에는 더더욱 이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상당히 이제 이게 정말 우리의 가장 어떤 고민이자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은 이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 이제 특히 그 중에서 사회보험 이것은 대체로 전부 다 고용을 기반으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정규직 남성 그다음에 자본주의 발전 속에서는 제조업 대규모의 농장 이것에 에서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노조의 어떤 협상력을 높이고 이 협상력에 따라서 복지제도의 확장이 가져오는 이런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복지국가가 좀 더 진화해 왔는데 오늘의 노동시장, 일의 시장은 이제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대표적인 게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이른바 긱 노동자, 뭐 크라우드 노동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통칭해서 불안정 노동자가 이제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자체가 더 이상 정규직 체험 노동자 중심이 아니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상황이고 그것이 점점점 불안정 노동자의 어떤 포션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노동의 이 시장의 변화 이것은 복지제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고민을 불러일으켜 왔고 이미 그런 면에서 이제 등장했던 게 뭐 기본소득도 이런 바탕에서 나온 어떤 개념이자 어떤 제도적 대안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천착하지만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노동에 대한 새로운 어떤 변화를 볼 수 있는 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 제기한 게 바로 녹색 전환의 관점입니다. 녹색 전환은 바로 이제 기후위기, 생태위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을 한다고 했을 때, 복지국가가 과거에 주로 노동과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뭐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로 바라보는데, 생태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관점은 인간 중심의 틀을 넘어서서 인간도 이 자연이라는 우주 속에서 하나의 어쨌든 또 자연의 동물과 식물이나 아니면 무생물이나 이것 중에서 하나의 어떤 하나의 인자로서 위치지는 그런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게 지구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런 어떤 생태 위기를 직면하는 우리의 이 어떤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은 경제 사회적 전환이 있을 때 이걸 이름하여 녹색 전환이라고 이제 지칭하는데, 이것은 환경주의자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환경주의자는 오랫동안 이제 뭐 이런 어떤 주장을 펼쳤는데, 복지국가도 이제는 이러한 사항을 직면해서 이것을 그냥 우리 저거는 환경의 어떤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도외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왜냐하면 생태 위기 자체는 전방위적인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작동하기 때문에 복지도 여러 개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에서 변화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랬을 때 녹색 전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적절하게 또 이 복지국가의 제구자 입각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전개되는 복지 개념으로서 생태복지, 뭐 녹색복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녹색 전환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 네 가지 관점을 우리가 좀 복지구조 국가의 재구조화 차원에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기를 한 겁니다. 녹색 복지는 여러 가지 접근 기항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복지 국가론자 중심의 어떤 접근으로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접근 방법 어떤 방향 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네 번째 복지국가론 관점에서 녹색 어떤 전환이라는 것을 포섭하는 그런 접근으로 녹색복지국가론, 다양한 어떤 녹색복지국가를 주창하더라도 접근 방법의 청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뭐 이런 네 번째 관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모더나이제이션 현대화하고 어떻게 리스토라비션 재구조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쉽지 않은 것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과 복지국가의 틀 속에서 핵심적인 어떤 제도들의 변화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크게 이제 5가지를 얘기했고, 그리고 5가지를 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정치인은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가라고 해서 5+1 전략이라고 나름대로 삼아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의 복지 골간은 크게 봐서 복지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통칭해서 사회 서비스, 그리고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 사회수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사회보장 제도의 틀 속에서 역시 주축은 사회보험인데, 한국의 사회보험이
상당히 이제 그 많은 구멍들이 있는 것이고 각각의 이것을 흔히 이제 뭐 복지 전공자들은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이제 그렇게 좀 비교적 좋아하지 않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좀 제도적 배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그 제도적 배제가 많은 어떤 부실을 낳고 그 부실은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현대화를 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자 했는데 바로 고용보험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법적 사각지대와 실질적 사각지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40%의 가 여기서 제외되어 있는 이런 어떤 상황으로 보여지고 특히 고용 형태별로서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특히 이제 불안전 노동자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그 비중이 늘어나고 고용보험이라는 기본적으로 아주 실업이 당했을 때 실업급여라든가 또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는 데 있어서 이런 가장 취약계층이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대로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고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것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발전시켜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라는 것을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전국민 고용 로드맵을 제기했는데 말은 이제 뭐 상당히 이제 이게 진짜 전국민은 아니고 수식 이라고 강조하는 그런 편인데 뭐 2025년까지 한 2,500만 정도를 어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의 틀 안에 다 이제 놓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내셨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이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은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노동시장 취약계층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것을 위한 다양한 어떤 노동정책 차원에서 고용정책 차원에서 제도적 어떤 대안들이 필요하고 그 중에 하나가 했던 게 바로 이제 한국형 실업부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 고용보험이 갖고 있는 취약성 또이 원천적으로 제도 안에서 이제 제대로 기능되지 못하는 것들, 제도 밖에 아예 배제된 것들, 뭐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초단시간 노동자 이런 것을 좀 더 이제 보편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고용보험의 어떤 촘촘함과 보편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건 비단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뭐 산재 문제, 특히 이제 국민연금은 지금 당장은 이 모수개혁이라 해서 얼마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또 얼마만큼 또 우리가 또 노후소득 보장을 더 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이른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놓고 지금 이제 쟁점화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구조적으로 국민연금에는 이렇게 거의 1200에서 1300명 가까이 된 우리 국민이 원천적으로 이렇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도적 배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무소득 기혼 배우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됐고 제도 안에 있는 이들도 납부 예외자라든가 장기 체납자 형태로 이렇게 사각지대로 있어서 사실은 강부미한 이들이 이 노소득의 원천적인 어떤 불안을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재정 불안으로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져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제도적 배제 문제가 구조적으로 짜여져 있는 이 문제도 상당히 이제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문제식을 갖고 있고요. 건강보험이 한국의 건강보험이 비교적 이제 사각지대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은 뭐 건강보험도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전 국민으로는 사회보험이라는 이런 형태로 사회보험 체계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고용 관계에 기반한 사회보험 가입 체계를 소득에 기반한 가입 체계로 전환하는 하자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주창이에요. 이것은 뭐 저희가 이쪽 세판짜기 침이 처음으로 제기되는 한 게 아니고 이미 이제 고용보험에 대한 개편 제기됐던 이 코로나 시기에 특히 이제 실업이 급증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그 전국민 고용보험의 로드맵을 짤 때 말한 어떤 연구자 학자들이 이 바로 이제는 소득에 기반한 가입 체계로 전환시키자라고 해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를 하다가 이게 이제 뭐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못한 건데 이거를 분명히 하자 뭐 이런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걸 전개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뭐 또 뭐 소득 파악의 문제라든가 고려할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예, 고용 관계에 기반하지 않고 소득에 기반하니까 종속성과 정속성이 고려되지 않는 거죠. 종속성이라는 것은 사용자에게 얼마나 종속하는 고용 관계를 말하는 거고 정속성은 특정 회사에 이렇게 전속되냐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에 고려되지 않고 비록 특정 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아닌 하청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 증가하고 최근에 뭐 특히 배달 노동자 엄청 라이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을 때 이 유사 자영업자 같은데 실제로는 자영업자가 아닌 그런 어떤 이들의 이런 종속성과 전속성이 없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 전환을 위해서는 네 가지 원칙이 좀 적용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사회보험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기를 했습니다. 뭐 나머지 넘어가고요. 소득보장은 이제 특히 역진적인 어떤 선별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의 중요 사회보장제의 적용률을 보면 뭐 확연하게 알 수 있겠죠. 안정적 고용과 괜찮은 인권을 보장한 계층에서 오히려 더 이제 보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라는 것은 제도적 특성에 따라서 보편주의를 기반을 하되 선별주의로라는 어떤 틀로 가는 그런 것이 유효한 그런 어떤 측면이 있어서 더 관대한 선별적 소득보장제도로 갈 수 있다.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선별적 소득보장을 더 관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어떤 전개 방향이라든가 국민연금을 좀 더 이제 그 어, 계획을 해서 노후소득 보장을 튼튼히 하되 국민연금만으로만 노후소득 보장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서구에서 마찬가지로 다층적인 어떤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적절하게 정립시키면서 이 공적연금을 골간으로 하면서 나아가서 퇴직연금과 사적연금까지 개인연금 이런 사적연금까지 같이 고려하는 그런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통해서 노후소득 보장을 더 튼튼히 하자 뭐 이런 것이고요. 기본소득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수당 성격의 제 기본소득을 전면하는 것보다도 범주적으로 특정 대상으로 이걸 범주적 기본소득이라고 하는데 아동수당, 뭐 청년수당, 뭐 이런 노인수당 이런 식으로 또 또는 참여소득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또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일정 정도의 이제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긴장 관계를 상당히 이제 기본소득을 소득보장 정책으로 낮춰서 타입을 보는 뭐 그런 어떤 전개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이제 뭐 주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 서비스의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주창을 하는데 이 사회 서비스 분야도 많은 어떤 지금 부실이 있고 이것을 사회 서비스도 하나의 국민 기초생활보장이 하나의
기본권인 것처럼 사회 서비스도 기본권 개념으로 접근을 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사회 서비스로 고통받는 특히 이제 이렇게 고통받는 다양한 또 간병사례라는 비극을 낳는 여기 이것을 이제는 좀 멈추고 좀 더 기본적인으로 사회 서비스가 모두에게 보장받는 것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질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회 서비스의 방향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제기를 했습니다. 특히 사회 서비스가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뭐 장기 요양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대부분 민간 중심으로 있고 대부분 사회에서 공급 자체가 지나치게 민간 중심으로 시장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공이 좀 책임지는 사회 서비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오히려 이제 그렇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녹색 전환을 복지국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생각해낸 개념이 바로 생태사회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회정책을 좀 더 이 녹색 전환, 에너지 전환, 뭐 이런 녹색 전환, 이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이런 과정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 또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취약계층이 직면하는 위험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녹색 전환을 위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그러한 것도 이제 고려하는 그런 어떤 사회정책의 모색 뭐 이런 것이 이제 있는데 이것은 담론적 시도의 대표적인 어떤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구에서 이렇게 전개되는 담론을 상당히 이제 담아서 소개하는 것이고 한국에서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 게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아주 거기까지는 충분하지 않고 어, 어, 일반적으로 이 생태사회 정책이라는 틀에서 서구에서 많이 논의되는 그런 뭐 UBS 개념이라든가 보편적 기본소비라든가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런 어떤 구상을 어떻게 현실할 것인가 뭐 이렇게 모든 것을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복지국가의 어떤 새로운 어떤 전환을 위해서 누가 그러면 그것을 책임지고 전개할 수 있는가? 뭐 이것은 사실은 뭐 복지국가 소사이티 출범부터 가졌던 고민인데 뭐 그 무렵 옆에서 상황이 그렇게 뭐 훨씬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국면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름대로 담론 차원에서 이런 뭐 계급 구성의 변화라든가 노동시장의 변화라든가 이런 뭐 좌파정당이라든가 이런 전략적 무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동력을 어떻게 보면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뭐 저희가 답을 뭐 제시할 수는 없고 이게 이 부분은 정치사회학자인 신진욱 교수가 집필을 했는데 약간의 어떤 씨앗들은 있다.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시민단체는 상당히 이제 뭐 자초하거나 아니면 영향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그런 과정들을 갖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새로운 어떤 다양한 어떤 시민사회 운동의 양상들이 작은 어떤 개미들의 반란처럼 곳곳에 이제 전개되는 모습들이 그래도 눈여겨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힘들을 어떻게 응집할 것인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어떤 세대들이 출현하고 또 그런 어떤 것을 계급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특히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이 개념을 어떤 주체로서의 녹색 계급이라는 뭐 그렇게 이름을 지칭하고 있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논쟁의 요소가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어떤 이러한 새로운 어떤 운동적 모색의 움직임들을 어떻게 이제 새로운 복지국가 현대를 위해서 응집해내고 그것의 정당의 압력을 가하고 나아가서 하나의 어떤 친복주의 정당 내지는 이런 것들로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문을가 또 바람 이런 것들을 담아서 뭐 이제 전개를 했지만은 사실상 명확하게 뭐 저희가 답을 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이 숙제는 뭐 같이 또 계속 고민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이 책이 갖고 있는 한계는 사실은 담론적 시도의 특성이 강하고 일본의 지식인들이 또는 연구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론적인 어떤 배경과 관점에서 한국 복지국가의 현주소를 나름대로 진단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관점을 좀 제시해 보려고 하고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가 좀 설계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한번 던져본 그런 어떤 책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담론적 지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더 구체적인 어떤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떤 논란과 논의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7시 30분에 있으니까 8시 30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좀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 말씀은